제가 중동에서 왜 자살폭탄 테러 같은 여러 테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게 원한과 적대감 때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장 정파 간의 경쟁이 빚어나는 있죠. 경쟁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더 과격하고 존재감을 과시해서 이런 테러를 통해서 중동에서의 헤게모니 그렇죠. 세력화하려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도면이 지금 나돌아다니고 아까 말씀드린 3차 폭동의 근거가 바로 이 점인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강도가 높은 폭력성을 담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이 저는 상당히 우려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요새가 북극 한파로 엄청 춥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주말에 그 동대구요. 네. 이 주말마다 다음 주 광주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는 토요일이야. 어. 영하 10도인데도 와 진짜 사람들이 5만 명 막 모였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아요. 예.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계속 새가 불어나고 있어요. 예. 극우 집회 새가 불어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응원봉으로 그 표상이 되든 네. 탄핵 촉구 집회를 좀 능가하는 양상까지도 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결집이 저기 겉으로 드러나는 세과시를 넘어서 3차 폭동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조짐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폭동은 계엄군이 국회에서, 예. 2차 폭동은 폭도들이 서부지법에서. 법원을 공격했죠.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헌재에서 탄핵 변론이 열리는 날마다 일베라든가 DC 인사이트 커뮤니티에 탄핵 기각 촉구가 저 게시물이 급증을 하고 그러면서 구체적 행동 계획이 막 뿌려지고 그다음에 집회가 대규모로 개최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여기에 편승하는 예,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저는 세 번째 폭동도 지금부터는 저기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디어 차원에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먹히고 있다라고 가짜 하는 뉴스. 이제 증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하는데 뭐 수사권 조정에서의 뭐 논란이라든가 갑자기 내란 혐의를 갖다가 왜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느냐, 일부러 내란 혐의를 갖다가 집어넣었다가 빼고 뭐 장난치는 거냐라고 하는 가짜 뉴스. 거기다음에 체포 과정에서 뭐 영장 쇼핑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완전히 편향돼 있다. 뭐 우리 법 연구회가 뭐 엄청난 연구인지는 모르지만 뭐 그 연구회 소속들이 쫙 깔려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걸리면 뭐 여지없이 날아간다.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이제 먹히는 거죠. 먹히는 건 결국 공포를 낳고 공포는 결국 결집을 낳고 이렇게 되면서 대구에 모였다는 게 이제 하나가 되겠고 서울에서 전세버스 타고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아, 네, 네. 동원했죠. 대구에. KTX도 많이 가고. KTX도 많이 가니까. 매진이었어요. 예. 아, 네.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한 거죠. 예. 저.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에 그 개신교 보수 집단이 많습니다. 예, 보수 개신교가 뭐 대구 경북 지역에는 더 다른 지역보다 뭐 호남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5만. 사실 경찰 추사는 5만인 거죠. 그렇죠. 경찰 추사는 5만인데 뭐 국민의힘은 너무한다. 엄청나게 모였는데 5만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하지만 꼭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더라. 우리는 당했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건 뭐 언론들이 국민의힘을 갖다가 역차별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5만이면 엄청난 숫자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될 겁니다. 이게 계속 뭔가 에스컬레이터 돼 나아가면 또 어떤 폭동이나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자면은요, 저는 이게 밀로셰비치 효과다. 밀로셰비치 예, 이제 전범. 그 세르비아 대통령이고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20만 명을 인종 청소했고 300만 명을 난민으로 전락시킨 20세기 후반의 최대 그 반인도 범죄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선동했잖아요. 감옥으로 갔는데 2002년부터 그 재판에 관할 건이 국제형사재판소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저기 이거를 승리자의 재판이라 그러면서 직접 변론에 나서고 그다음에 변호인들을 지도하면서 갖가지 지연 전략을 펴고 그러면서 2006년까지도 판결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말려들어서. 그렇죠. 계속. 예, 그래가지고 판결이 안 나온 상태에서 감옥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거기에서 감옥 안에서 자기가 만든 저기 나는 유고의 분열을 막기 위한 애국적 행동을 했고 자랑스러운 행동이었다. 그렇죠. 이러면서 뿜어대는 서사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을 자극해서 예. 그대로 집회로 이어졌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뒤에 그 민족주의자들이 그 밀로셰비치 장례식을 치릅니다. 예. 국장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거대하게 했어요. 저는 윤석열 지금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게 밀로셰비치가 하는 그대로고 이 헌법재판을 가해자 관점에서 구성해 나가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서사가 바깥에 국민의힘이란 필터를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전달이 돼서 광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저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밀로셰비치 효과 아니냐. 저는 그런 면에서 한번 비교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감옥에서 밀로셰비치가 사실상 그 죽기 전까 5년까지 정치 활동을 한 거예요. 한 거죠. 네, 선동을 한 지금 거예요. 옥중 정치죠. 네. 그러니까 나는 죽은 밀로셰비치가 한국에서 부활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예요. 아, 또 하나 이제 저는 이제 하나 아까는 미디어 차원에서 이제 네.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기독교. 이번 동대구 집회도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대한민국을 구하자라고 네. 하는 이제 세계독교회 손현보 목사가 주관하는 맞아요. 그 이제 기관에서 이 집회를 이끌었단 말이죠. 사실은 어떠한 흉측한 범죄 때문에 그 책임자가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이제 수시로 나와서 헌법재판소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 진술이라는 게 정말 정확하게 그지없으면 이게 점점점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사실 이거 모을 힘은 없거든요 지금.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교회가 버티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 주일 그다음에 수요일 저녁 그다음에 아침마다 새벽기도 뭐 이러면서 그 교회의 조직력과 반복되는 강조에 의한 어떤 나름대로의 이걸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뭐 정신적 지배죠. 교인들에 대한 이것이 지금 세이브 코리아가 동대구역에서 5만 명을 모을 수 있는 동력이기도 하고 그 집회들을 계속 이어가는 동력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갖고 있는 선한 힘을 쓸 거냐에 성찰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그냥 직진하고 있다. 그냥 무조건 마치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광야에 얼룩말대가 깜짝 놀라갖고 막 달려가듯이 앞뒤 가릴 것 없이 일단 달려가는 이런 모양새여서 되게 불안합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요 행태를 조금 관찰을 하다 보면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광화문 8호 얘기되는 정광훈 목사, 그렇죠. 여의도 8호 얘기되는 손현보 손현보 목사, 네,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갈등을 하고 있다고 또 경쟁을 하는 구조입니다. 예. 그랬는데 최근에 경찰에서 정광훈 목사 전담팀을 결성해가지고 서부지법 난동에 관한 배후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맞아요. 이때 정광훈이 잠시 주춤거립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는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사랑의 제일교회 그 특임 목사, 특임 전도사도 이영석.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차츰 주춤거리면서 맞아요. 속된 말로 꼬랑지 내리는 듯한 행태를 보였어요. 예. 맞아요. 이때가 바로 손현보 목사의 여의도파가 급격히 치솟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화문 쪽에 이제 집회가 잠시 주춤한다 했을 때 존재감을 한껏 과시하면서 대체제로 본인들을 자임하고 약진하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 또 전한길이라는 갈등 촉진자가 들어오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경쟁하는 양상이 되는데 이게 보수의 분열 아니냐 또 기독교 교회 내 알력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언론에 주로 보도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위험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중동에서 왜 자살폭탄 테러 같은 여러 테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알카에다. 예, 알카에다 뭐 IS 많아요. 네. 그랬는데 그게 원한과 적대감 때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장 정파 간의 경쟁이 빚어내는 있죠. 경쟁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더 과격하고 존재감을 과시해서 이런 테러를 통해서 중동에서의 헤게모니 그렇죠. 세력화하려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집단 간의 경쟁이 있을 때 문제는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면서 결단력 있고 행동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서 대체하려고 하는 경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고 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도면이 지금 나돌아다니고 인권위원회 디시겔 맞아요. 나돌아다니고
어떤 노골적인 그 아까 말씀드린 3차 폭동의 근거가 바로 이 점인데 이런 어떤 게시물들이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이 그냥 전체적인 세력 약화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또 저기 굉장히 그 강도가 높은 폭력성을 담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이 저는 상당히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 손현보 목사 잘 아시잖아요. 기자님. 그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한 같은 편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정강훈 목사랑. 역사를 얘기하면 엄청 깁니다. 예. 역사를 얘기하면 최근 역사만 보시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좀 전,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10년이 이제 진보 정권 10년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때 보수 진영 분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죠. 마치 나라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 네. 그래가지고 나라를 되찾는데 가장 되찾는데 쉬운 방법이 뭘까에 대한 이제 보수 진영의 고민 중에 한쪽에서의 고민은 기독교인이 25%인데 전 국민에 기독교인이 나서면 그게 뭐가 이렇게 어렵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갖고 이명박 후보 시절에는 그게 뉴라이트 운동으로 이제 귀결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 막상 돼 보면 기독교를 위해서 막 밀어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인데 그렇죠. 불교도 살피고 뭐 다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원로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장로를 대통령 시켜봤자 뻑뻑하다 움직이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서 원내에 진입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고민을 하느냐. 직접 우리가 정치를 하자. 그 총선 지방선거를 노리고서 이제 직접 진입하는 걸 생각. 그래서 기독당 창당 운동을 벌입니다. 기독당을 창당하는데 원내 진입까지 밀어주자. 근데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해본 사람이 딱 누구냐면 전광훈, 장경동이에요. 기독당 창당 운동은 이제 전광훈, 장경동 이런 분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경험이 많으니까 이미 한 번, 두 번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는 짓이 너무 이제 좀 해괴망측한 일도 벌이고 또 이때가 찬스다고 하면서 기독교 교권으로 직접 진입해서 자기가 기독교도 장악을 하니까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까지 한 거 아닙니까? 뭐 이미 많이들 돌아가셨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를 비롯해서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 등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손을 끊습니다. 손절. 전광훈 씨가 일단 돈이 없어. 뭔가를 하려도 돈이 없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렇죠. 근데 원내 진입은 아슬아슬하게 계속 실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로마 바티칸 같은 세계 기독교청을 서울에 만들 테니 돈을 3조 원만 모아달라. 그다음에 뭐 신문사도 만들고 보험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알뜰폰 요새 판매하고 있죠. 네. 계속 사업을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돈이 안 모아지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는 방법에서 전광훈을 포기하면 그 다음 타자를 누굴 골라가 있고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는데 손현보 목사가 채택되신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같은 편이었나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원래는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는 범 기독교 정치 운동으로 묶여 있었는데 보수 정치 운동으로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전광훈 목사는 다 손절해서 내보내고 하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을 하다가 다시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파의 깃발이, 어떤 그 구심점이 생기면서 뭐 꼭 윤석열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을 살려서 다시 대통령을 시키든지 국민의힘을 살려서 다시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든지 뭔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보수 진영에서는 손현보 목사를 대표 선수로 내보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지금은 뭐 서로 왜냐하면 어른들은 떠났지만 밑에서 헌금 내는 사람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분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이쪽에를 가야 되나 저쪽을 가야 되나 양쪽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갈라서는 거죠. 자 어느 두 쪽을 다 보살필 수는 없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라는 순간이 오니까 전광훈 목사는 급히 극우 활동을 하면서도 극우에 이미 빠져버린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 사람들을 갖다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손현보는 이제 자기가 새로운 완장을 찼으니까 그렇죠. 예. 어른들이 밀어주시는 대로 어른들하고 이제 교감을 가지면서 어른들의 지원하에 빨리 자기 세를 넓혀야 되고 자기는 그래도 이제 신인 아닙니까? 예. 정치 무대에 등장한 거는 그래서 지금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편이 갈리는 거죠.
전광훈으로 붙을까 소년부로 붙을까. 소년부 쪽은 돈이 든든한 것 같고 음. 전광훈 쪽은 말빨이 세가지고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먹히고. 음. 그래서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쫙 갈라지는데 극우 유튜버들끼리도 이제 서로 막 싸우면서 그게 최근 현상. 예, 최근 현상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현장에 가봤잖아요. 예.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 지금 극우파 내 세대 교체론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소년보 쪽이 젊은 층이야. 약간. 그렇죠. 네. 예, 예, 그라운드 씨 음. 그 유튜버인데 음. 그분이 이제 신학대 나왔더라고요. 음. 그런 김성원 씨라고. 어, 예, 저희가 여기서 홍보해 줄 건 아니고 하도 그라운드 씨 하길래 근데 여의도 순복음 쪽하고 그쪽에 같이 있는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월 달에 네. 1월 16일에 윤석열 체포됐지 않습니까? 음. 그날 현장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게 서부 지역 그 난동락이 한 13일 전인데 예. 얘네의 주장은 이거예요. 정광훈 저놈이 앞에서 앰프 틀고 노래만 부르다가 정작 경찰이 왔을 때 막아야 되는데 노래 부르고 이 소위 말해서 넉나간 짓 하다가 윤석열 내줬다는 거예요. 예, 얘네는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책임론을 체포에 대한 책임론이.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삐그덕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하냐면 이쪽 이제 소년보파에서 무슨 말하냐면 너 정광훈한테 너 처음부터 우리 속인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석열 보호할 생각 없었지. 돈 빨려고 한 거지. 이렇게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본래 전광훈 씨는 돈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쵸. 사람이에요. 예. 그쵸. 그래가지고 저 장이동 재개발 단지에 그 알바끼 해가지고 500억 뜯어내려고 맞아요. 몸부림 치다가 예. 지금 뭐 완전히 실패하고 한 40억, 50억밖에 안 남게 됐습니다만은 음. 그러니까 돈을 땡기려니까 지금 급한 거죠. 아.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그거는 좀 실패하고. 역설적인데 극우파 내에서도 저희 취재 기자같이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 제대로 읽은 거야 제가 봤을 때. 제 얘기를 들어보고 대화를 하면서 아 너네가 제대로 읽었구나. 그러니까 정광훈에 대한 취재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 앞전에 속았던 거고. 그래서 갈라섰는데 이제 저 신의 한수라고 원래 우파 요쪽은 이제 정광훈 쪽에 좀 그 연동이 됐어 솔직히 말해서. 예. 제가 봤을 때 이쪽에 물준 것 같아요 정광훈이. 그래서 이제 전광훈 씨는 자유마을을 조직하는 게 이제 최고의 지금 자유마을. 예, 저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일반 행정동들이 쭉 있지만 사실은 행정동의 극우 보수들끼리 뭉쳐가지고 면장, 아니 뭐 이장, 네. 그다음 아. 단장, 통장 이거를 자기네가 장악하고 음. 이제 짓고 예산이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지역 의원들을 움직이고 아. 그래서 전국에 상당히 조직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아. 다만 이제 여기서도 또 돈을 빨아야 되니까 음. 자유마을의 회원으로 들어오실 극우 회원들께서는 반드시 핸드폰을 알뜰폰 KT 이걸로 바꿔주십시오. 이거 신천지한테 배운 겁니다. 아. 신천지에 입교하면은 네. 폰을 바꾸게 저 돼 있습니다. 저 보세요. 예. 아 진짜 이게 좀 죄송한데 오늘 훌륭하신 분들 아니, 모셔놓고 뭐. 죄송한데 저 너무 짜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런 진짜 저걸 끝까지 숨겨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돈을 빨려면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새로 만드십시오. 예. 농협 카드. 맞아요. 예. 근데 수수료는 다 전광훈 주머니로 가겠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얼마 안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얼마 안 나- 제3 국민연금을 저희가 만듭니다. 이제 납입하시면 조금 있다가 월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라고 해서 오. 제3 국민연금을 하는데 이거 불법입니다. 그죠? 유사수신행이라고 네. 해갖고 허가받지 않은 단체나 개인이 사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네. 이자를 붙여준다 어쩐다는 네. 거는 유사수신행이라 이건 불법 행위입니다. 근데 노인들은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대로 목줄 색깔만 바뀌는 거지 목줄에 끌려다니는 거는 그리고 돈 뜯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이 사람이 됐든 저 사람이 됐든 그래가지고 전광훈 씨는 돈줄을 마련하기 위한 계속된 어떤 사업 비즈니스 마인드를 이제 발휘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좀 먹힌 것 같아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진압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세력들이 결합을했는데 제가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 그 가담한 사령관들을 보면은 분명히 태극기 부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쵸. 어떤 그 관계들이 그 발견이 됩니다. 예컨대 수방사령관 네. 이진우의 그쵸. 부친, 어. 이 사람은 부친. 이미 육사 21기고 음. 태극기 부대를 통해 가지고 대수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수호 장군단 모임의 총책입니다. 예, 예. 오. 그리고 신원식 그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애시 당초 예비역 할 때부터 정광훈 목사 그 태극기 부대 단상 집회에 참여하면서 맞아요. 일을 한 기록들이 계속 붕짜자 붕짜. 붕짜도 네.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현역과 특히 예비역 중에서도 다 50 사람들이에요. 뭐 박희도, 또 김진영 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하나회 그 YS 때 숙청당한 그러네요. 그분들이 전두환 시즌. 예, 전두환 시즌이죠. 예. 서울의 봄의 주역들이고 그죠, 예, 그죠. 예. 12.11의 주역인 주로 64 17기부터 21기까지 예, 이런 분들하고 또 그 밑에 후배들도 상당히 그 대수장이라는 단체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의 제양군인회나 성우회라는 예비역 대표 조직이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조직이 최근에 생겨나고 부정선거론의 온상이 됐느냐? 약하다는 겁니다. 아, 그 조직 약하다. 그걸로는. 정치적인 입장이 형식적 중립은 취하고 있거든요. 그쵸, 보수는 그쵸. 보수라 하더라도 그쵸.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성우회 같은 경우 마음에 안 든다. 성우회 마음에 안 든다. 왜 중립치하냐? 아, 그럴 제양군인회 때냐? 마음에 안 든다. 쟤들은 저 그냥 똥폰만 재는 애들이다. 아, 이러니까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거. 이렇게 하고 또 기수별로는 64 구국동지회라는 게 또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김용현 그 구치소에 예. 화환이 가장 많이 간 게 바로 그 조직입니다. 아, 예, 대량으로 또 화환 보내고 어. 영치금 마련하고 예, 이러면서 부정선거론을 계속 거기서 이제 설파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 노상원이라는 희대 괴물 예, 정보살인 간천. 예. 아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갖고 어떻게 군대 생활을 했을까 자체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스타를 알았어요? 예. 근데 전역한 뒤에도 그렇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나요? 그건 김용현 줄이에요. 아, 예, 김용현. 그리고 동기생은 그 사람의 동향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동질 집단으로부터도 고립된 외로운 늑대인데 이자가 대수장에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저기 장군의 소리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거든요. 거기가 부정선거론을 전파한 플랫폼이었어요. 그리고 자체 부정선거 세미나를 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난 거지. 노상원이. 거기서부터 자료를 모으고 정보사 현역 장교들한테 자료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선관위 쳐들어가서 체포조까지 운영하는 이런 어떤 그 기획 설계를 담당했으니까 태극기 부대 대수장 그다음에 노상원 그다음에 정보사로 연결되는 이 하나의 어떤 흐름이 나타났죠. 근데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1950년대 말과 60년대, 70년대에 미국 유학을 함부로 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해외여행 자유화가 아니던 시절입니다. 해외여행 나간다는 게 엄청 힘들던 그렇죠. 시절. 허가를 받아야 사실은. 미국 유학을 쉽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선교사들의 줄을 타거나 교회의 줄을 타서 가는 교인들, 기독교인들. 또 하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웨스트포인트. 특수전학교도 가고 그 전두환이 그래서 간 전두환도 겁니다. 가고 전두환은 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미국 특수전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 육군 사관학교로 가는 이제 유학생들, 군 유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지주나 자본이 든든한 아버지를 둔 이제 부잣집 아들들. 이 셋이라고요. 결국 미국식 사고방식과 미국식 철학과 이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카르텔, 그놈의 카르텔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이 조합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장관부터 장군들 보면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니고 그러네요. 어느 교회 다니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의 이 불법 쿠데타와 내란 이 사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득이라면 웬 이상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서 벌인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카르텔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윤석열을 부리다가 윤석열이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또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언론도 이제 카르텔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